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5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세요. 클로로필레이 측정 시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용액은, 자, 이 용액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자, 희석한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9를 사용하느냐, 9 플러스 1을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희석했을 때 용질이 1이고 용매가 9가 되거든요. 근데 아세톤은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1 플러스 9로 희석하는 게 아니라 아세톤 9에 물 1을 주입해서 희석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아세톤 용액인데 아세톤 용액 9 플러스 1짜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MN,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해서 분석했다는 뜻이겠죠. 시료량은 가열 반응 후에 0.02호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소모량이 70에서 90%가 남도록 한다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노르말 농도나 몰 농도로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소모량이 70에서 90%가 아니고 50%에서 70%가 남도록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료의 COD 값이 10mg/D에 할 때는 시료 100ml를 취해서 그대로 실험합니다. 그리고 수욕장 30분보다 더 가열하면 COD 값은 증가한다. 라벤의 황산화 분말 1g 대신 질산은 용액 5ml 또는 질산은 분말 1g을 첨가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3번에 보시면 시안을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각 시안 화합물의 종류를 구별해서 정량할 수 없습니다. 시안뿐만 아니고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자, 황산나트륨 용액을 넣어서 제거한다. 답안에 시료에 다량의 유지류를 포함하는 경우에 노말액산 또는 클로로폼 용액으로 추출해서 제거한다.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1mg/L. 특히 여러분들이 시안 분석에 들어가서 간섭 물질이 있거든요. 그 간섭 물질은 내용에서도 정리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도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블에 보면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을 넣는 게 아니라 아세트산 나트륨이 아니고 뭐예요? 아세트산 아연 용액을 넣어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틀렸어요.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이 아니라 아세트산 아연 용액을 주입한다는 거.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로라는 것은 우리가 수면이 대기와 접하게 만들어 놓은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개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시 평균 유속은 Kg 유속 공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경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경심이라는 것은 물이 접하는 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죠. 경심이라는 것은 단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준 값을 뜻하죠. 여기서 윤변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접하는 변의 길이를 뜻해요. 자, 그러면 경심이라는 것은 단면적을 뭘로 나눠준 값이죠? 윤변으로 나눠준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말씀드린 것처럼 윤변이라는 것은 물이 접촉되는 변의 길이. 따라서 팁에 보시면 사각형과 원형에서 각각의 경심을 계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서 완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페놀리를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페놀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정류를 합니다. 정류를 한다는 것은 전처리로 정류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처리로 정류를 할 수 있는 물질은 페놀을 비롯해서 불소, 그리고 시안,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습니다. 자, 염화 암모니아 완충액을 넣어서 pH를 얼마로 조정을 하느냐면 pH를 10으로 조절을 하죠. 그리고 사아미노 안티피린과 헥사시아나철 상칼륨을 넣어서 생성된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흡광도를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H 10으로 조절해서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에요.
자, 그러면 페놀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자외선 가해성 분광법을 사용해서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암기사항입니다. 자, 먼저 정량 한계가 클로로폼 추출법은 0.005, 그리고 직접 측정법은 0.05입니다. 그리고 측정 파장은 수용액은 510, 클로로폼 용액은 460, 그리고 pH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10으로 조절해서 분석을 하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발색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노말핵산 추출 물질 시험법에서 염산 1 플러스 1로 산성화했을 때 넣어주는 지시약과 pH는, 자, 우리가 염산 1 플러스 1을 우리가 주입을 해요. 그럼 어떤 지시약을 넣고 주입하느냐 하면 메틸오렌지. 그래서 메틸오렌지를 넣으면 황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염산 1 플러스 1을 주입을 해서 pH가 4 이하가 될 때까지 적정하는데, pH가 4 이하가 됐다는 것을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종말점의 색깔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적색이 되는 전까지 우리가 적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되는 지시약은 메틸오렌지. 그때 우리가 적정이 끝난 종말점이 된 pH는 4.0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메틸오렌지의 pH는 4.0 이하. 나번이 정답이죠.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시료 적당량을 분배를 깔때기에 넣고 메틸오렌지 용액이 지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방울에서 3방울을 넣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적정하는 황색이 적색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해요. 뭐를 이용해서? 염산 1 플러스 1을 이용해서. 그럼 적색이 되는 시점이 pH가 4 이하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점을 이용을 하게 되면 pH를 알아보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대신에 정확한 정밀 분석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소 화합물의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불소 화합물은 4가지의 시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그리고 이온 전극법,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연소 흐름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측정 시료 채취 시에 유리 용기만을 사용해야 되는 항목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 용기는 2개가 있죠. 무색 유리 용기, 갈색 유리 용기. 자, 반드시 유리 용기만 사용해야 됩니다. 유리 용기만 사용을 해야 돼. 자,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 자, 냄새나 노말 핵산 추출 물질, 그리고 잔류 염소는 갈색입니다. 그리고 페놀류, 그리고 다이에틸 헥시프탈레이트도 갈색, 그리고 일사다이옥산 갈색, 그리고 염화 비닐, 그리고 아크릴로 니트릴, 브로모폼도 갈색, 석유계 총탄화수소도 갈색, 그리고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이게 P10입니다. 자,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물배로 급성독성. 그래서 갈색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것은 무색 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유리용기로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죠? 여기 해당하는 것만 찾네요. 그럼 뭐죠? 유기인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폴리에틸렌병에만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폴리에틸렌병에만 보관해야 되는 것은 불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 표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먼저 100만 분율이라고 하면 ppm으로 표기하죠. 따라서 나타냈을 때는 mg per 리터나 mg per kg. 기체 중의 농도는 표준 상태는 20도씨가 아니고 0도씨 일기압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로고만 표시했을 때는 W per V %를 이야기합니다. 자, W per V %라는 것은 100ml 중에 중량 성분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첨분율은 ppt로 표기를 하고 그램 per 리터나 그램 per kg의 기호를 사용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의한 음이온 계면 활성제의 측정 시 메틸렌 블루와 반응시켜서 생성된 착화물의 추출 용매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라는 메틸렌 블루법을 이용해서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측정을 해요. 그때 추출 용매를 찾는 거죠. 그죠? 자,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클로로폼을 추출 용매로 사용하죠.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뭐 추출 용매도 찾고 역추출 용매도 찾고 쭉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61번에 보시면 환경 기준에서 수원의 하천 수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수원은 불검출 물질입니다. 그래서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죠. 대신에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불검출 물질이 4개가 있는데 검출 1개는 있습니다. 자, 시안이나 수원, 유긴,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은 4가지는 불검출 항목이에요. 반면에 시안은 검출 한계가 0.01, 수원은 0.001, 유기는 0.0005, 그리고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은 0.0005가 검출 한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2번에 보시게 되면 자,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중에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50m의 삼성인 사업장의 종류예요. 자, 250m의 삼성이라면 어디에 속하는 거죠? 200 이상 700 미만에 속하죠. 그럼 200 이상 700 미만은 어디죠?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고, 그리고 3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기술인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그리고 수질 분야 경력 3년 이상 중에서 1명이 선임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규모가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2000m의 삼성 이상, 그리고 2종 사업장은 700에서 2000, 그리고 3종 사업장은 200에서 700, 그리고 4종 사업장은 50에서 200, 5종 사업장은 50m의 삼성 미만의 배출량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자, 여러분들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3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물리적 처리시설이 종류가 제일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2가지를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가번에 보시면 hợp착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혼합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 그리고 폭기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그리고 살균시설도 화학적 처리시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수 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 그리고 현미성, 호기성 소화시설, 접촉조, 그리고 안정조, 돈사, 톱밥, 발효시설은 전부 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교육기관은 3군데가 있어요. 그죠? 교육과정이 3개이기 때문에. 자, 먼저 환경기술인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업체를 제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환경기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술인은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면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요. 나머지는 이제 기술요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자, 그리고 측정기기 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요원들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나 한국상하수도협회 2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질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 환경보전협회, 그리고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그리고 한국상하수도협회 3군데에서 교육을 하는데 기술요원과 환경기술인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환경기술인은 보전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니까 국립환경 어디죠? 인재개발원.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5번을 보겠습니다.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운영 기록은 최초 기록일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운영 일지의 보존 기간을 보시면 일반적인 폐수 시설과 방지 시설, 그리고 폐수 무방류 시설. 그러면
폐수 무방류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기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반면에 다른 사업장은 1년간 보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하시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3년간 보존. 그리고 나머지 폐수 배출 시설이나 수질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일지를 1년간 보존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몇 년간이 정답이 되나요? 3년간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위의 물질 등을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은,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네요. 자, 특정 수질 위의 물질을 공공수역에 버린 자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답은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 개선하더라도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장치로는 기준치를 못 맞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답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자, 그리고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경우에서 자,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배출 시설의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해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조건에서 나타낸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폐쇄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납은 같은 경우에서는 더 중대하죠. 납은 같은 경우에서는 허가나 신고도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를 하고 가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납은 같은 경우에서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아예.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우리가 폐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납은이 정답. 등록 취소와 폐쇄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안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그래서 풀이에 있는 5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가본 오염원의 자연 정감에 관한 분석 자료입니다. 자연 정감에 대한 분석 자료. 그리고 오염 부화령의 산정에 사용된 자료. 자, 산정에 사용된 자료. 그리고 지역 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 기준에 관한 자료는 여기서 없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여기서 계획안에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를 보시면 유역 환경의 조사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원의 자연 정감에 관한 분석 자료, 그리고 지역 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그리고 오염 부활령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오염 부활령의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 자료는 반드시 계획안에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상 초과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은 초과부가금 부과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 1kg당 부과금액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답은 망간 및 거화합물, 답은 니켈 및 거화합물, 답은 크롬 및 거화합물, 답은 육가 크롬 및 거화합물.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보면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거, 없는 거는 뭐가 있죠? 니켈이죠, 니켈.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0번도 상당히 잘 나와요, 그죠?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구분 중에서 장치형 시설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장치형과 자연형을 구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기는 항상 밖에서 출제될 거거든요. 따라서 장치형 시설에서는 여과형, 소용돌이형, 그리고 스크린형, 응집 침전 처리형,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형이 있어요. 반면에 자연형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저류시설, 인공섭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이 있죠. 꼭 여러분들이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치형 시설에 지금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형 시설 있죠. 자연형 시설이 저류형 시설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 처리 시설로서 처리 용량이 1일 700m의 삼성 이상인 시설에 부착해야 되는 측정기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1일 700m의 삼성 이상인 경우에 측정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pH, TOC, SS, TN, TP 수질 자동 측정기계예요.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pH, 그죠? SS, 그리고 TN, 온도 측정기 없죠.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기니까 그냥 pH, TOC, SS, TN, TP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좀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 허가 대상 시설 범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서는 취수시설로부터 갈로 이내에 설치 배치되는 경우. 자, 두 가지예요. 자,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에서는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10km. 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서는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15km.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냐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냐는 거죠. 자, 여기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상류로부터 몇 킬로? 15km. 자, 그래서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15km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반면에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상류로부터 10km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리해 놓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3번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이론 부분에 보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교재를 보면서 눈으로 익혀두세요. 그러면 대충 어떤 물질인지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설치 가능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종류들이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는 있네요. 그죠? 세 가지. 그죠? 어떤 게 있어요? 자, 구리미 거화물, 그리고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11디클로로에틸렌. 그래서 구리,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11디클로로에틸렌.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74번입니다. 어미형 계면활성제의 하천의 수질 환경 기준치는, 자, 어미형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환경 기준치가 얼마로 지정되어 있죠? 0.5mg/L이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준치는 0.5, 0.05, 0.005. 그래서 그 기준치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이마탄소, 그리고 헥사클로로벤젠. 자, 이 두 가지는 소수미하에 0이, 클로로벤젠, 지금 헥사클로로벤젠은 0이 4개, 사이마탄소는 0이 2개, 마지막 숫자는 4.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암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문제가 쉬운데 정리를 안 해놓으면 항상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리하십시오. 자, 정답은 0.5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를 전력 위탁 처리해서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지금 내용에 보시다시피 제출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폐수 처리 업자 등과 체결한 위탁 처리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탁 처리 계약서. 자, 그리고 위탁 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 계획 및 도면이 필요해요. 저장시설의 설치 계획 및 도면. 그래서 저장시설의 설치 계획 및 도면. 자, 그리고 위탁 처리할 폐수의 종류, 양, 수질오염 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종류, 양, 수질오염 물질의 농도에 대한 예측서.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지문이 길지만은 딱 세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자, 얼마냐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당히 과태료가 세죠. 그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어. 자, 그러면 과태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낚시 금지 구역이냐, 아니면 낚시 제한 구역이냐. 낚시 금지 구역은 300만 원 이하, 그리고 낚시 제한 구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낚시 금지 구역이에요. 따라서 낚시 금지 구역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는 목적으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사업자가 우리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목적이 되네, 목적. 그죠? 자, 목적은 환경기술인은 언제 임명하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할 때, 설치했을 때. 그래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동시에 환경기술인을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선임할까요? 배출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가번에 보시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약품의 구매, 보관에 관한 사항, 다음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 개시 신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등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 나머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때문에 우리가 환경기술인이 선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이 법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관리인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만큼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해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요청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이거는 과태료는 없으니까.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 환경기준 중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3개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수소이온 농도라는 pH, 그리고 총대장균군, 그리고 용매 추출 유분,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기준치를 보면 수소이온 농도는 pH가 7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5에서 8.5. 총대장균군은 1000 이하. 그리고 용매 추출 유분은 0.01mg/L 이하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뭐가 있나요? 용매 추출 유분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서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수소이온 농도와 총대장균균과 그리고 용매 추출 유분 3가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맞추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답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내용 자체를, 다시 말해서 기준치 자체를 정확하게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항목만 알고 있으니까 답이 찾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운이 좋을 때 그런 거고, 대부분이 보면 내가 몰랐던 거는 바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 헷갈린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예요. 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받아봤을 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쉽게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는 대충 해서 시험 칠 때 헷갈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다시 노트에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하고 반복학습하고 계속 되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